세상의 지붕이라 불리는 안데스 산맥. 그 험준한 산맥의 줄기를 따라 구름 위로 올라가면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발 2430m,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세워진 돌의 도시 마추픽추. 잉카인들은 왜 이토록 높은 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문명은 왜 하루아침에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페루의 우루밤바 계곡. 현지인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계곡이라 부릅니다. 계곡 아래로는 급류가 흐르고 위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산봉우리 중 하나, 늙은 봉우리라는 뜻의 마추픽추 산 자락에 그 도시는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숨결이 머무는 곳이자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조화가 빚어낸 기적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밀림에 묻혀있던 이 도시는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후에도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구름을 뚫고 잉카의 옛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차가운 돌벽 사이로 흐르는 안데스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제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911년 7월의) 어느 축축한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은 원주민 소년 파블로의 안내를 받으며 우루밤바 계곡의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밀림은 빽빽했고 안개는 앞을 가리고 있었죠. 빙엄은 사실 다른 도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도망친 잉카의 마지막 황제들이 숨어 살았다는 전설의 도시 비트코스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장대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그가 마주한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층층이 쌓여 만든 신전과 집들, 그리고 산비탈을 수놓은 정교한 계단식 논들이 밀림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끼와 덩굴에 뒤덮인 채로요. 빙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인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세상은 이곳을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로 길을 잃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지역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폐허가 된 도시의 계단식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발견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빙엄은 이 도시를 세상에 소개한 것입니다. 서구학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말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잉카인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도 이 도시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스페인인들이 찾아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숨겨진 것일까요? 이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무언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을까요? 마추픽추의 돌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맞물린 이 정교한 석조 기술은 오늘날의 건축가들도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잉카인들은 철기도구도 바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산꼭대기까지 옮겨 이토록 완벽하게 다듬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아실라르 기법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어떠한 접착제나 시멘트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돌의 형태만으로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는 기술이죠. 어떤 돌은 12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돌들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마치 거대한 3차원 퍼즐처럼 말이죠. 현대 과학자들이 레이저 스캐너로 측정한 결과 돌과 돌 사이의 틈은 평균 0.5mm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벽한 밀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잉카인들은 돌을 다듬기 위해 더 단단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화강암을 깎기 위해서는 섭노감을 사용했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갈아내며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한 개의 돌을 완성하는데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장인이 하나의 돌 앞에 앉습니다. 그는 이미 그 돌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놓았습니다. 주변의 돌들과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볼록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오목해야 하는지를요. 먼저 큰 망치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엔 작은 돌망치로 세밀하게 다듬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와 물을 사용해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돌과 대화하듯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맞춤 작업입니다. 돌을 실제 위치에 가져다 놓고 맞춰봅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내려와 깎고 또 깎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는 과정도 경이롭습니다. 가장 가까운 채석장에서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가파른 산길을 따라 거대한 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잉카 제국에는 미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노동 의무제였죠. 각 지역의 공동체는 일정 기간 동안 제국의 프로젝트에 인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신전을 짓는 일에 말이죠. 마추픽추 역시 이런 체계적인 노동력 동원을 통해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통나무를 깔고 그 위로 돌을 굴리거나 밧줄로 묶어 끌어올리는 방식이었겠지만 그 노력과 조직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개의 돌을 옮기기 위해 수백 명이 함께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함성이, 발걸음이, 그리고 돌이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안데스 산맥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을 단순히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안데스의 잦은 지진을 견뎌내기 위해 돌과 돌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설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면 돌들은 서로의 틈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내진 설계라고 부릅니다. 현대 건축에서나 사용하는 개념을 잉카인들은 이미 500년 전에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 쿠스코 대지진 때 마추픽추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무너지는 동안 500년 된 돌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 도시의 진정한 비밀은 땅 밑에 있습니다. 마추픽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은 지하 배수 시설입니다. 쏟아지는 열대우림의 폭우에도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설계한 고대인들의 지혜 덕분이었죠.
129개의 배수로가 도시 전체를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빗물은 계단식 논밭과 건물 사이의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고 결국 계곡 아래로 배출됩니다. 홍수도 산사태도 이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추픽추가 자리한 곳은 연간 강수량이 1900mm에 달하는 다오 지역입니다. 서울의 2배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죠. 만약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도시는 진작에 물에 잠기거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도 시스템입니다. 산 위의 샘에서 시작된 물은 16개의 석조 수로를 거쳐 도시 곳곳으로 분배됩니다. 각 수로는 정확한 각도로 설계되어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빠르면 침식이 일어나고 너무 느리면 이끼가 끼니까요. 첫 번째 수로는 태양의 신전 근처에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물이죠. 그 다음 수로들은 왕족과 귀족들의 거주지를 거쳐 마지막으로 평민들의 구역으로 흘러갑니다. 계급사회의 엄격한 질서가 물의 흐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수리학의 걸작이자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추픽추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구역과 도시구역. 그 사이를 주요 광장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농업구역에는 40여 개의 계단식 논밭이 산비탈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안데네스라고 불리는 이 논밭들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옹벽이자 배수 시스템이었고 동시에 도시를 지진과 산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각 계단의 높이는 1.8m에 달하고 그 안에는 자갈과 모래, 비옥한 흙이 층층이 깔려 있습니다. 맨 밑층은 큰 돌과 자갈로 배수층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자갈과 모래를 깔아 물이 천천히 스며들게 했습니다. 맨 위층에는 비옥한 흙을 깔아 작물을 심었죠. 이를 통해 물이 천천히 스며들고 배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곳에서 옥수수, 감자, 퀴노아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단식 농경지는 도시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학자들은 마추픽추가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아니라 외부에서 식량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일종의 실험 농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고도에서 여러 작물을 시험 재배하며 최적의 재배 조건을 연구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각 계단마다 미세하게 다른 기후 조건이 형성되니까요. 도시 구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태양의 신전입니다. 반원형의 이 건물은 마추픽추에서 가장 정교하게 지어진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벽면은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안정감을 주고 창문은 정확하게 천문학적 방향을 가리킵니다. 동지날 아침 첫 햇살은 이 신전의 창문을 통해 정확히 중앙의 제단을 비춥니다. 하지날에는 또 다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잉카인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여 건물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신전 안쪽 벽면에는 작은 틈새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금으로 만든 태양의 상이나 보석들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지날 아침
첫 햇살이 이 틈새를 비추면 신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태양신이 강림하는 순간을 재현한 것이죠. 신전 아래에는 왕실의 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동굴을 이용하여 만든 이 공간은 재래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면에는 계단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잉카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잉카인들은 세상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난 파차, 인간의 세계 카이 파차, 그리고 지하의 세계 우쿠 파차. 콘도르는 하늘을, 퓨마는 땅을, 뱀은 지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세 개의 창문이 있는 신전도 인상적입니다. 거대한 세 개의 사다리꼴 창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잉카 문명의 창시자 형제들이 세 개의 동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그 창조 신화를 기념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신전 내부를 밝힙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정확히 정동쪽에서 떠오르므로 세 개의 창문 모두로 햇빛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날 이곳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주거구역은 신성구역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약 140여 개의 건물이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은 광장 근처에, 평민들의 집은 외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였던 잉카 제국의 모습이 공간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귀족들의 집은 더 크고 돌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벽면이 매끈하고 창문도 더 많습니다. 반면 평민들의 집은 작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도 기본적인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집들 사이사이에는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습니다. 각 가정은 이 수로에서 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아침이면 여인들이 항아리를 들고 나와 물을 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로 옆에서 수다를 떨며 하루를 시작했겠죠. 도시 곳곳에는 작은 광장들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입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슬퍼하며 말이죠. 마추픽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인티와타나, 태양을 묶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잉카인들은 이 돌기둥에 태양을 묶어두면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이 돌기둥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천문 관측 도구였습니다. 돌기둥의 각면은 정확히 사방위를 가리키고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으로 계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날 정오, 태양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 돌기둥은 거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잉카인들은 이날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인티라임이 태양의 축제입니다. 제사장이 돌기둥 앞에 섭니다. 그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고 그 안에는 치차라는 옥수수 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태양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인티, 위대한 태양이시여,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대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술을 땅에 붓습니다.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바치는 헌주입니다.
하늘과 땅 두 신에게 동시에 경배를 올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시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잉카 제국에서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황제는 인티의 아들, 즉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고 모든 권력은 태양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잉카라는 단어 자체가 태양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신이었고 마추픽추는 그 신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태양의 신전 창문으로는 동지 때의 첫 햇살이 정확히 비쳐 들어오고 돌들의 배치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의 우주관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어두운 부분, 즉 은하수의 검은 띠를 보며 별자리를 상상했습니다. 서양 문명이 밝은 별들을 연결하여 별자리를 만든 것과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뱀, 여우, 라마, 독수리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잉카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라마 별자리는 농경과 관련이 깊었는데 이 별자리가 특정 위치에 오면 비의 계절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라마가 보이지 않는 시기는 라마의 출산 시기와 일치합니다. 잉카인들은 하늘의 라마가 땅으로 내려와 새끼를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양떼를 잘 돌보고 새끼 양들을 보살폈습니다. 마추픽추의 곳곳에는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숨어 있습니다. 돌의 배치, 건물의 방향, 창문의 위치, 모든 것이 하늘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하려는 거대한 천문대였던 것입니다. 히타나 바위도 흥미롭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이 구조물은 제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일구였다고 주장합니다. 바위의 표면에 새겨진 홈들이 특정 날짜의 그림자를 기록하는 장치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곳에서 인신 공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추픽추에서는 인신 공양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평화로운 종교의식이 거행되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의 돌들은 별빛을 머금고 차갑게 빛납니다. 고대 잉카인들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영원함을 빌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더 단순한 것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비가 적당히 내리기를, 곡식이 잘 자라기를. 장엄한 신전과 정교한 천문대 뒤에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신전과 정교한 천문대 뒤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75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해가 뜨면 농부들은 계단식 논밭으로 향했습니다. 안데스의 찬 공기를 뚫고 첫 햇살이 비치면 그들은 옥수수밭과 감자밭을 점검했습니다. 고산지대의 추운 날씨에도 작물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농경 지식 덕분이었죠. 잉카인들은 감자만 해도 3000여 종을 재배할 줄 알았습니다. 각각의 고도와 기후, 토양에 맞는 품종들이었습니다.
어떤 감자는 서리에 강하고 어떤 감자는 가뭄을 잘 견딥니다. 이런 지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퀴노아도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 곡물은 곡물의 어머니라 불렸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영양가가 높아 고산지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들은 퀴노아로 죽을 쓰고 빵을 만들고 치차를 빚었습니다. 장인들은 돌을 깎고 옷감을 짰습니다. 알파카와 라마의 털로 만든 직물은 잉카 문명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조 기술은 매우 정교하여 실의 밀도가 현대의 고급 직물에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바크차라는 물레를 돌리며 실을 잤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녀들의 손은 쉬지 않고 실을 뽑아냅니다. 그렇게 만든 실로 천을 짭니다. 밝은 색의 염료로 물들인 실로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직물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천은 화폐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금도 천으로 냈고 선물도 천으로 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천은 황실에만 바쳐졌죠. 물 관리인들은 수로를 점검했습니다. 낙엽이나 돌멩이가 막히지 않도록 물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말이죠. 깨끗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물이 끊긴다면 도시는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사장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지 별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달력을 만들고 재래의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도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라마 떼를 몰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작은 심부름을 했겠죠. 하지만 놀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계단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코카 잎을 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을 것입니다. 코카는 고산병을 예방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식물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을 것이고 어른들은 다음 날의 일을 계획했겠죠. 밤이 되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발 2430m,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작은 불을 피우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양신 인티의 이야기,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의 이야기, 그리고 위대한 황제들의 이야기를.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습니다. 창밖으로 안데스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는 의문을 남긴 채 비어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도 이곳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중반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황제는 처형당하고 수도 쿠스코는 약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추픽추는 스페인인들의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습니다.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었거나 가뭄으로 인해 물이 끊겼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죠. 혹은 잉카 제국의 몰락과 함께 이곳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사람들이 스스로 도시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추픽추가 왕실의 별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황제 파차쿠티가 휴식과 명상을 위해 지은 성스러운 은신처였다는 것이죠. 제국이 무너지자 더 이상 이곳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을 것이라고요. 또 다른 이론은 천연두의 창궐입니다.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는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잉카 제국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프라는 매듭끈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주로 숫자와 통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졌죠. 마지막 주민이 도시의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안데스의 안개만이 이 돌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침묵하는 돌들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안개가 내려와 마추픽추를 감쌉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여러분도 이제 구름 위의 도시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마추픽추는 페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적지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안데스의 가파른 산길을 올라 500년 전 잉카인들이 남긴 흔적을 마주합니다. 문명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가지만 그들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지혜는 이 차가운 돌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던 그들의 철학, 하늘의 별을 읽으며 땅을 일구었던 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일 아침 안데스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마추픽추의 돌벽처럼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개 속 도시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